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익숙한 모습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커진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입니다. 원 구성 협상조차 타결하지 못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모습,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민생엔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폭우가 예보된 곳이 많은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수해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걸로 보여 범람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새벽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행락댐을 일부 방류한 걸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하천 주변에 있는 행락객과 야영객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불길이 6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반도체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는 우려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이 한동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북한이 임진강 환강댐 일부를 방류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군남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슬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물도 역시 거센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를 열고 초당 8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5시 기준 30.3m로 아직 한계 수위인 40m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댐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군남댐은 기존 40cm만을 열었던 수문 7개를 1.3m까지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환강댐 일부를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고 현재는 평소 수준의 3배인 2m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방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의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북부와 연천, 인천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네,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일대에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와 옹벽, 축대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연휴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긴급 재정을 지원합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도로는 200여 곳에 이릅니다. 토사와 낙석 피해까지 더하면 비 피해는 800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00명 넘게 임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300여 가구는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도로 곳곳에 차량 운행이 어렵고 팔공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여러 구간에 등산객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재정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곳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으로 피해 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대전과 세종, 충북 등 6개 시도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타오른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어젯밤 8시쯤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건물 외부에 물을 뿌리며 동시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빽빽이 쌓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다만 화재가 시작된 6층과 불이 번진 7층 외에 다른 층으로 화재가 커지는 건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층에는 폭발하기 쉬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는데 사활을 건 방어 작전 끝에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한때 건물 붕괴 우려도 제기됐지만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당국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근방 100여 미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소진 3시간 만인 밤 11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원을 위해 내려졌던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도 초진 이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기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네, 이번 불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금세 7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소방 설비는 대부분 작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3단 선반 고조가 화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물류센터 6층에 있는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는 이미 작동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셔터 등으로 화재 초기 확산을 늦추거나 막는 역할을 하는 방화 구획도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화 셔터는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 때는 작동해 있었고요. 그리고 방화 구획은 통상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은 3,000 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의 구조적인 특징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8층 규모인 건물에서 높이가 10m에 달하며 대부분의 물품이 집중된 6층은 3단으로 이루어진 메자닌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자닌은 건물 한 개 층에 철제 구조물로 중간층을 추가로 만드는 구조로 활용 면적을 늘릴 수 있어 대형 물류센터에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타기 쉬운 물건들이 촘촘히 쌓여있는 특징 탓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메자닌 구조가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선반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스프링클러들이 이제 천정에서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넥 전체가 밑에서부터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소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등 소방 설비가 작동한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비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는지, 화재 초기 빠르게 작동해 실제 방제 효과를 거뒀는지도 앞으로 감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주문하고 바로 받아보는 이런 빠른 배송 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안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면적이자 여의도 공원보다도 1.3배 큰 규모입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 물류센터 외에도 대구의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등 배송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초대형화되는 건 빠른 배송이 당연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소비 문화를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더 가까운 곳에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만큼 물류 시설은 더 크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입니다. 높은 층고의 물류창고 내부에 철골 중간층을 설치해 같은 면적에서도 보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대원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천정고가 10m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대공간 같은 경우에 화재가 한꺼번에 확산돼 가는 이런 부분들. 초고속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는 더 크고 효율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창고시설 화재 안전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빠른 배송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 역시 속도만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고시가 이루어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을 직접 반박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본인이 각오해 했던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언급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당헌상 보장된 의견 개진과 당무 개입의 차이를 모르느냐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식 표현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응수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기탁금 문제가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 고민정, 정청래 후보도 선배 정치인들이 진작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청년원의 당사자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청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기탁금 참전이 사실상 친명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됩니다. 청년 기탁금 문제는 오늘 민주당 선관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 감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애꿎게 청년 홀대나 당무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에선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요.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누었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도 동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컨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의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000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현지 뉴스입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이 46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 원조 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폐업 2주 전에는 고지하라는 업계 표준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해 공격을 열흘째 이어갔습니다. 미군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면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몇 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오늘도 야간 공습을 이어갔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잠시 전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예전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는데 이 이후 공격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17일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진 데 이어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숨졌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서면서 장병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해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이란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 전면전 재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 내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혀서 이 양측이 중재국을 통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란의 반응도 봐야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공습에 맞서고 있는 이란, 미국과의 현재 충돌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전쟁은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며 전면전이 현실이라고 말한 건데요. 이어 이란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거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미국이 만약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تبعاتش رو خواهند دید. فکر می‌کنم کسانی هستند در همون مناطق تعدادشون هم کم نیست که لحظه شماری می‌کنن برای خوشامدگویی به این افراد.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절실한 건 단합과 연대라고 강조하고 이란 국민의 결집을 재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반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1배럴에 89달러 22센트로 전장보다 1.27% 상승해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달러 23센트로 0.9% 올랐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다시 1갤런에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리터에 1,570원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이죠.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까지 닫힐 우려에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미국 내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3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Right.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The Red Sea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2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폭발했다며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와 인천,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 화천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 25.9도, 서울은 2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지원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새벽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2m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환강댐 일부를 방류한 걸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하천 주변에 있는 행락객과 야영객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이 62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네, 다시 날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하천 주위에 있는 행락객과 야영객, 어민, 지역 주민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어제 저녁까지 0.77m 수준을 유지하다가 밤 10시쯤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강 북측 유역에서 흘러온 물은 필승교를 거쳐 남측으로 들어온 뒤 연천 군남댐을 지나 파주 방면으로 흘러갑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수마가 덮쳤습니다. 겨우 마음을 붙이고 살아온 임시주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긴급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장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옆으로 나 있던 도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깎여나간 도로 옆 임시주택은 안팎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덮친 지 1년, 겨우 정부친 임시주택마저 수마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 살고 이래 유지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중에 또 이런 날 내가 또 나버려가지고 뭐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지. 하천 한가운데에서 중장비가 연신 흙을 퍼냅니다. 흙탕물이 들어차 더는 쓸 수 없는 임시주택은 화물차에 실어 보냅니다.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찬 진흙도 퍼내고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대지에다가 갖다 주는 방법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영구주택으로 한 달 이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 겨우 씻어낸 가재도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폭염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피해 시설 응급복구와 토사, 낙석 제거, 이재민 구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에 쓰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폭염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비와 취약계층 구호 물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에 새벽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쯤 불이 시작된 뒤 61시간 만입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은 계속 유지한 채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학교는 휴업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학교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까맣게 지금 묻어난 상태. 바람이 좀 불면 여기가 다 가려졌었어요. 학교가 다 뒤덮은 상황?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유치원 1층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원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돌봄에 나선 유치원은 채비에 바빴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봤을 때 미세먼지 부분 켰을 때 다 빨간 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안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거를 회사에 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호흡기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인근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차량은 빗물에 섞인 분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꼭 먹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뿌린 것처럼 아침에 그러길래 분진 때문에 비누로 했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고. 매캐한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문을 못 열어놓죠. 토요일 날 요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목 아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운동 못하고. 물류센터 화재가 학교와 주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일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이쪽이 참여한 전담팀은 최초 화재 발생 원인과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끄면서 진화를 지연시켰던 5년 전 이천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TF를 구성해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는 물류센터의 설계부터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화재 안전 체계 전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로는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무용론까지 불거졌던 종합특검이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과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유 전 위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가요? 가중기 감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주에만 3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로 종합특검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고 조성현, 홍장원 등 이른바 계엄 양심고발자에 대한 내란가담 혐의, 검찰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관련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도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60%를 넘습니다. 2차 특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인력난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막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출범 취지대로 남은 기간 얼마나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성과를 낼지가 평가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어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의원 모두 추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확인한 뒤에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제기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인사예산 전담팀 가동 이후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시기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관위 사후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장 용도로 지출한 국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번 달 초 전담팀을 가동한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이었는지 등 법리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출장 국가에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를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반 출장 관련 세부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85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성남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의 재검표가 이뤄집니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혁 도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정 의원은 26,727표를 득표해서 26,642표를 얻은 국민의힘 안계일 전 후보를 8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무효표는 1,032표, 기권표는 27,594표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또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엽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제혁이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 행위로 인정하며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경위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요.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3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입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회생 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고비는 넘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회생 절차는 최종 만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법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임시 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을 다시 채우고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공익채권은 9,300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2천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경우 실제 매장 운영에 투입될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중단 과정에서 무너진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결국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M&A를 성사시켜야 하지만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인수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합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으로 파산 위기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홈플러스의 앞길에는 여전히 연이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부사장을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사채 등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팀을 향한 조롱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이로써 배제고는 다음 달 6일에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일명 스타벅스 응원으로 상대팀과 지역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장 정지의 중징계가 최종 1개월로 크게 줄었습니다. 배제고 요청에 재심을 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상대팀 광주 일구의 선처 요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출전 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배제고 야구부는 올해 뛸 수 있는 유일한 전국대회인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규정 타석이나 이닝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기록이 저조한 일부 선수들에게 닫혀있던 기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배제고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들은 재심에 출석해 선수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이나 저희 전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재심과 징계 경감 조치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한 학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교실 곳곳에 퍼져있는 조롱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병원이나 미용업소 또 식당 등을 찾을 때 이용 후기를 찾아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후기가 있는데 이마저도 조작해서 포털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광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수증을 찍어 인증한 뒤 포털에 게시한 글입니다. 미용업소나 식당 등을 이용해 봤다며 호평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는 결제한 고객이 아니라 버린 영수증을 몰래 챙긴 광고업체가 쓴 글이었습니다.
숙소를 이용하고 만족했다는 또 다른 게시물. 이번엔 남의 영수증은 아니었지만 업주와 짜고 수십만 원짜리 숙박권을 불과 1,000원에 결제한 뒤 실제 방문도 하지 않고 쓴 거짓 후기였습니다. 이런 허위 영수증 후기를 만든 광고업체는 해킹된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점을 노려 네이버에서 접속되는지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계정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뒤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하루에 수백 회씩 일부러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업체가 올린 허위 게시물은 확인된 것만 28,000여 건. 광고주 700여 명에게서 챙긴 돈은 19억 원에 달하고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비로 낸 업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후기를 많이 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업종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경찰은 광고업체 실제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 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의 93%에 해당하는 17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광고주 700여 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북 영천시가 소속 공무원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회계 점검 과정에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금 25억 원을 230여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A씨가 내부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서 공금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걸로 보고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운반선 선장 45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A씨에게 배와 운반용 차를 빌려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불법 고래 포획 조직의 제안을 받고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시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밍크고래 5마리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포획 조직이 부표를 달아 바다에 던진 고래 고기를 몰래 육지로 옮긴 뒤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MZ세대를 덮친 친구 만남 비용 상승, 트렌드플레이션을 다뤘습니다. 보물가에 청년 취업난이 겹치면서 친구와의 만남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MZ세대 93%는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3만 원이 훌쩍 넘으니 약속을 줄이는 겁니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가 편하다면서 카톡 생일 알림을 꺼놓는 청년도 많습니다. Z세대의 70% 이상은 최근 1년간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지출을 줄였다고 했고요. 65%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식사비입니다. 주요 외식 가격 상승률은 4% 안팎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를 훨씬 웃돕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간관계도 양극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마지막 주민이 떠난 독도 이야기입니다. 거주 희망자가 있어도 전입신고를 못 받아준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 씨가 별세하면서 독도는 45년 만에 주민이 없는 섬이 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을 비롯해 과거 독도에 거주한 사람 후손들이 독도 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찰 지자체인 경북 울릉군은 전입 신고를 선뜻 받지 못하는 중입니다. 지금 독도의 민간인 거주용 공간은 김신열 씨가 살던 4층짜리 주민숙소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독도관리사무소 직원과 119 구급대원 등이 함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입 희망자를 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려면 울릉군수로부터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앞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던 주민들도 승인을 받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 영토 주권의 상징성을 위해서 전입 희망자를 제한적으로나마 유치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빈집 정비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남은 과제는 뭔지 한겨레 신문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생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방치됐던 빈집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이 철거되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또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에 기농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월 10,000원 임대주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과 폐건물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서 공공자산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빈집 문제의 가장 큰 맹점은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건데요.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 국토부와 농림부의 조사 결과 빈집 규모가 제각각입니다. 이 조사마다 빈집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통계끼리 무려 22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돼야 기초정비가 가능하겠죠. 서울에도 빈집이 5,000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에서는 나라가 들썩이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신 리오넬 메시는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개선 장군들이 또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선수들은 버스 위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일부는 우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는 거리를 온통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I'm coming from Estonia. I'm from Spain, but I live in Estonia and I came just straight to Madrid to this. 미국에서 우승 경기를 직접 지켜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단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Siempre lo digo que ganar con tu país es lo más bonito que hay, sobre todo un mundial, pues al final esta generación ha crecido viendo a los Casilla, Iniesta levantar la copa y hoy que lo podamos hacer es lo más grande que puedas hacer en el fútbol.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한 심경을 소셜 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좋은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과 응원을 기억할 것이며 스페인의 우승도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 부근의 한 평야에 월드컵 우승컵이 새겨졌습니다. 대지 예술가인 다리오 감바리니 약 3만 제곱미터의 들판에 트랙터와 쟁기 등을 사용해 높이 200m에 이르는 우승 트로피와 스페인을 뜻하는 에스파냐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작가는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헌정한다며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달군 주인공 가운데 하나는 붉은색 옷을 입고 공연을 펼친 BTS였습니다. 도시별 개막 행사부터 결승전 하프타임 쇼까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K-팝이 장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그룹 BTS가 세계적 팝스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돈나에 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단체로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 BTS. 빌보드 정상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단어를 넣어 개사해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빈곤 종식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제작을 맡은 쇼라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노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 무대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건 전 세계 아미들 덕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도시별 개막 행사에선 이재와 블랙핑크 리사에 이어 결승전에서 대미를 장식한 BTS까지.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며 달라진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오늘 아침 중북부 지방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잠시 잦아들었지만 현재 인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와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되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반면 비가 수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 25.8도, 청주는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경북지방은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국민들은 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